저 집에 사나이가 숨어있다. 밤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그 과부의 집을 불태워라. 한겨울밤 횃불을 든 포졸 10명이 마을 어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초가 안에서 순이는 빈사 상태의 청년을 등에 지고 뒷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관이 이토록 급하게 한 사내를 찾는 데는 목숨이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청송고을 깊은 산골에 순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2살, 한창 꽃다운 나이였지만 순이의 손은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지요. 남편을 여인 지 3년, 시어머니, 복례와 단둘이 살림을 꾸려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순이네 집이라고 해봐야 참으로 볼품 없었습니다. 지붕의 이영은 군데군데 뜯겨 나가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지요. 마당 한쪽에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에서 순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길었지요. 순이야, 아침이다. 예, 어머니. 금방 죽 올리겠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쌀독을 들여다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지요. 겨우 한 줌, 사흘은커녕 이틀도 버티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삼키고 그 쌀을 조심스럽게 퍼올렸지요. 그해 경상도 일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 가뭄에 여름 홍수까지 겹치니 들녘의 벼가 절반도 여물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를 골았지만 순이네처럼 의지할 곳 없는 과부 살림은 그야말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십시오. 너는? 저는 아까 먹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 앞에 묽은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복례는 며느리의 쑥 들어간 볼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아까 먹었다는 말이 거짓인 줄 복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시어머니는 아무 말 않고 숟가락을 들었지요. 이것이 순이의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시어머니 죽을 올리고 남의 집 빨래와 삭바느질로 푼돈을 벌어 쌀며 톱을 사 오는 것.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요. 그런데 순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것 봐. 과부가 저리 젊으니 볼썽사나워. 그러게 말이야. 시험이 팔아서라도 시집을 가지. 장터에 쌀을 사러 갈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빨리 했지요. 귀가 뜨거웠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삭바느질 품삯을 받으러 갔는데 양반집 마님이 대놓고 면박을 주었지요. 바느질은 깔끔한데 과부 손이 닿은 옷을 입으면 재수가 없다지 않아. 마님, 저는 정성껏 했습니다. 됐어. 여기 반만 줄 테니 가져가. 약속한 품삯의 반이었습니다. 순이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지요. 그 반쪽 품삯마저 없으면 내일 시어머니 죽을 끓일 수 없었으니까요.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돈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눈이 뜨거워졌지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순이야, 장터 어귀에서
김노인이 순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은 분이었지요. 예, 어르신. 또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구나. 순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노인은 지팡이에 기댄 채 장터 쪽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남의 입이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라. 예, 어르신. 순이야, 내 늙은이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김노인은 순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베풀문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마음 있는 자의 것이니라. 가진 게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내 마음이 곧 내 재산이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 말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재산이라니 마음으로 쌀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순이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저 먼저 가 보겠습니다. 순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까만 그림자 하나가 쪼르르 달려왔지요. 누나, 누나. 막동이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새까만 눈, 맨발에 짧은 두루마기를 걸친 14살 고아였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마을 이 집 저 집 눈치를 봐가며 자란 아이인데 유독 순이만 따랐습니다. 막동아, 또 밥을 못 먹었구나. 괜찮아, 누나. 나 어제 산에서 도토리 주워 먹었어. 그것보다 누나, 큰일이야. 막동이가 순이의 소매를 잡아 끌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까 관아에서 아전이 나왔는데 이번에 세금 못 내는 집 논밭을 싹 걷어들인대. 순이 누나네만 그런 게 아니야. 박영감네, 최서방네, 윤과부네까지 다 독촉장이 날아왔대. 그래, 그 집들도. 응. 다 차 판관이 시킨 거래.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데 차 판관이 올겨울에 100마직이 넘는 땅을 삼킬 거라고.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이네만의 일이 아니었지요. 고을 전체가 한 사람의 탐욕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뭐든 도울 테니까. 막동이가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고마웠지만 14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고맙다 막동아. 너도 배고플 텐데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렴.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줄게. 진짜, 알았어, 누나. 막동이는 환하게 웃으며 장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저 아이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는 처지인데 순이를 걱정하고 있었지요. 순이는 쌀반되를 사려면 삭바느질 품상 30푼이 필요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고작 28푼뿐이었지요. 쌀장수 앞에서 순이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아줌마, 28푼의 반되만 깎아줄 수 없겠습니까? 에이, 요즘 쌀값이 얼만데. 안 돼. 부탁입니다. 시어머니가 사흘째 죽도 못 드시고. 에고, 딱한 건 알겠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2푼 모자라면 2푼어치 덜 퍼가. 쌀장수는 매정하게 돌아앉았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결국 28푼어치, 반되에도 못 미치는 쌀을 받아들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들어갔지요.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 시어머니 마음이 더 아플 테니까요. 순이야, 왔느냐? 예,
어머니, 쌀 사왔습니다. 복내는 순이가 내민 쌀자루를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양이었지요. 하지만 복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춤에서 낡은 삼배 수건을 꺼내 순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지요. 수고했다, 순이야. 그 한마디에 순이는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지요. 이 집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이가 황급히 밖을 내다보니 관아에서 내려온 아전 둘이 말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지요. 이 집이 순이네 집이요? 그렇습니다만. 밀린 세금을 납부하시오. 올해 추수세에 작년 밀린 것까지 합쳐 쌀 15가마니. 보름 안에 내지 못하면 논밭을 관해서 걷어드리겠소.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쌀 15가마니라니. 올해 농사가 반도 안 된 마당에 그 쌀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저희 집의 논이라곤 다 합쳐서 마지기뿐입니다. 15가마니를 어떻게? 그건 내 알바 아니오. 자 판관 나리의 명이니 보름 안에 마련하시오. 아전들은 독촉장 한 장을 마당에 내던지듯 놓고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지요. 그를 몰랐지만 붉은 도장이 찍힌 것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복례가 독촉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복례는 한때 양반가에서 자랐기에 글을 읽을 줄 알았지요. 자 판관이란 자가 세금을 빌미로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네, 하지만 작년 세금은 분명히 냈는데. 냈어도 기록을 고치면 그만이지. 이 고을에서 차 판관의 말이 곧 법이니까. 복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그 손을 꽉 잡았지요. 어머니, 제가 관아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안 된다. 가봤자 소용없어. 힘없는 과부가 판관에게 대들면 매만 맞고 돌아올 뿐이야. 복례의 말이 맞았습니다. 차 판관은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 만에 고을에 기름진 땅 절반을 제 것으로 만든 자였지요. 힘없는 백성의 땅을 세금 핑계로 빼앗는 것은 그의 단골 수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가을 마을 건너편에 사는 박영감이 같은 수법을 당했지요. 세금을 냈는데도 안 냈다며 논 두 마지기를 관에서 걷어갔습니다. 박영감이 관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곤장 10대뿐이었지요. 억울합니다. 날이 분명히 세금을 냈사옵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으면 거짓이다. 증거라 해봐야 관아에서 발행한 영수증인데 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차 판관의 부하들이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박영감은 결국 논을 빼앗기고 품팔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차 판관에게 대들어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이 집마저 빼앗기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 다짐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순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관아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순이는 듣지 않았지요. 어머니,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한마디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이 고집불통아, 매만 맞고 올 거야.
매를 맞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요. 순이는 그나마 깨끗한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청송관아는 고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번듯한 기와 지붕에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지요. 가난한 초가에서 살아온 순이에게는 그 담장만 봐도 기가 죽는 곳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순이처럼 억울한 세금 독촉을 받은 백성들이었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올해 흉년에 쌀 열 가마니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건 내 사정이고 세금은 세금이다. 안 내면 논반 몰수야. 아전이 매정하게 내뱉었습니다. 무릎 꿇은 농부의 등 뒤로 아이 셋이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고 있었지요. 순이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기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순이가 아전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전이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뭐야, 너는? 청송 고을순이라 합니다. 밀린 세금이라고 독촉장이 왔는데 작년 세금은 분명히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다고? 증거가 있어. 영수증은 없지만 작년 가을에 분명히 쌀 세 가마니를 이 관아에 가져왔습니다. 아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순이 앞에 들이밀었지요. 여기 봐. 내 이름 옆에 미납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를 모르나?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를 모르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지요. 장부에 뭐라 적혀 있는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글은 모르지만 쌀은 냈습니다. 증거 없이 입으로만 떠들면 누가 믿어? 썩 물러가. 아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쌀을 받은 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건방지게 어디서 과부가 관아에 와서 행패야. 그때였습니다. 관아 안쪽에서 떡 벌어진 체구의 사내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가는 눈, 두꺼운 입술. 자, 판관이었지요. 무슨 소란이냐. 예, 날이. 세금 미납건으로 왔다는 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사옵니다. 자, 판관에 가는 눈이 순이를 훑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요. 내가 순이라는 과부냐? 예, 그러하옵니다. 세금을 냈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우리 장부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다. 장부가 거짓이란 말이냐? 장부가 거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사옵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냈습니다. 이것이. 자, 판관이 부채로 턱을 닥쳤습니다. 미천한 것이 관아의 장부를 의심하다니 기가 차는구나. 보름 안에 세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논밭을 걷어들이겠다. 대들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날이 부디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저희 집 논이 성 맞이기뿐인데 15 가만이면 듣기 싫다. 이 자를 내보내라. 포졸들이 순이의 팔을 잡고 관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순이는 관아 앞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치마에 흙이 묻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누가 이 광경을 보았겠습니까? 관아 담장 너머에서 가는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에 갓도 없이 상투만 올린 야위사내. 이도윤이었지요. 물론 이때 순이는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도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뒤편 주막 처마 밑에서 떠 벌어진 체구의 사내 하나가 쪽갈모를 눌러쓴 채 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 사내가 누군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차 판관은 순이가 나간 뒤 아전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과부의 집에 논이 연마직이라 했느냐? 성마직이입니다. 나리. 성마직이. 별것 아니로군. 허나 그 집 논이 마을 냇가 바로 옆이지. 예, 물이 좋아 벼농사에 으뜸이옵니다. 그렇지. 물 좋은 논은 값이 다르지. 자 판관에 가는 눈이 더 가늘어졌습니다. 순인의 논이 탐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 논은 비록 성마지기뿐이었지만 냇가 바로 아래에 있어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명당이었습니다. 배, 서방. 예, 나리. 그림자처럼 나타난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 서방. 차 판관의 신복으로 쥐 잡는데도 고양이보다 빠른 자였지요. 저 과부가 보름 안에 세금을 못 내면 바로 논을 거둬들여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염려 마십시오, 나리. 과부 혼자 무슨 수를 쓰겠습니까? 배 서방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차 판관은 부채를 접으며 관아 안으로 들어갔지요. 비단 두루마기 끝자락이 마루를 쓸며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흙을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느냐?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복례는 결과를 알고 있었지요. 내가 뭘 했냐? 힘없는 것들이 관아에 가봤자 창피만 당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저 고집이 기특하면서도 걱정이었지요. 순이야, 듣거라. 내가 젊었을 때도 세상은 이랬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목소리 큰 자가 이기고 그게 세상이야. 그렇다고 가만히 빼앗기라는 말씀입니까? 빼앗기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라는 거다. 벽에 대고 주먹질하면 내 손만 부러진다. 복례의 말에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방법이라니 힘도 돈도 빽도 없는 과부에게 무슨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그리 담담하십니까?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화야 나지. 하지만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 복례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문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이 들어 있었지요. 복례도 한때는 이 고을에서 이름 있는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기울고 시집 온 집마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면서 기댈 곳이 사라졌지요. 내가 시집 올 때 이 집 사정이 이렇지는 않았다. 내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논도 열마지기가 넘었고 마을에서 알아주는 살림이었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촌들이 하나둘 땅을 빼앗아 갔어. 상갓집에 조문 온다더니 장부를 들고 와서 빚이 있다 땅 문서를 내놓으라 했지. 복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지요. 그때도 나는 글을 읽을 줄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다. 글을 안다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이야. 어머니,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라. 방법은 반드시 있으니까. 다만 찾을 때까지 견뎌야 한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허리, 마른 어깨. 하지만 저 작은 등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온 것인지 순이는 알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막동이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나왔어. 그래, 막동아, 들어오렴. 순이는 약속대로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솥 안의 쌀은 이제 정말로 바닥이었지요. 내일이면 끓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차마 안 줄 수가 없었지요. 누나, 나 오늘 장터에서 이상한 거 봤어. 뭔데? 차 판관과나 뒤쪽에 창고가 있잖아. 거기서 배 서방이 쌀과 마니를 잔뜩 옮기는 거야. 근데 그게 세금으로 걷어들인 쌀인데 관아 창고가 아니라 차 판관 개인 집으로 가더라고.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쌀을 사사로이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확실히 봤어. 응. 배 서방이 지게에 쌀 6가마니를 지고 관아 뒷문으로 나갔어. 나 담장 위에서 다 봤다고. 막동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순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리를 알아도 힘없는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막동아, 그런 건 함부로 떠벌리면 안 된다. 차 판관 귀에 들어가면 너도 위험해. 알았어. 누나한테만 말한 거야. 막동이가 죽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허리춤에 노끈 하나 달랑 매고 맨발에 때가 낀 발.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였지요. 그 밤 마을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꽃잎 같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졌지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순이에게 겨울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추위는 곧 땔감이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땔감은 곧 돈이었으니까요. 마당의 감나무 가지 위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 감나무는 순이가 시집 올 때부터 서 있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남편이 긴 장대로 감을 따주면 순이는 치마폭에 받아 웃곤 했지요. 지금은 감도 열리지 않고 가지만 앙상했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그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은 것이라곤 그 감나무뿐이었으니까요. 순이야, 자지 않고 뭘 하느냐. 복례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예, 어머니. 눈이 와서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자거라. 내일도 고된 하루일 텐데. 순이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마지막으로 쌀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붙은 쌀알 몇 톨. 이것이 순이네 전 재산이었지요. 내일이면 정말로 끓일 것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손가락으로 쌀알을 하나하나 긁어 모았습니다. 10톨, 20톨. 쌀독 바닥을 다 긁어도 죽 한 그릇은커녕 미음도 되지 않을 양이었지요. 어떡하지? 순이의 중얼거림이 차가운 부엌 안에서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요. 이 눈이 그치고 나면 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이는 물을 기르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요. 발이 시렸지만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물로 가는 길목에서 순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 위에 무언가 검은 것이 쓰러져 있었지요. 세상에,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눈 위에 엎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낡은 두루마기는 찢어져 있었고 갓도 신발도 없었습니다. 맨발이 파랗게 얼어 있었지요. 순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괜찮으십니까? 사내를 뒤집어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열이 심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내의 볼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이러면 얼어 죽습니다. 사내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요. 물 한 모금만.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했던지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는 사내를 부축하려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일으킬 수가 없었지요. 사내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막동아, 막동아. 순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부터 돌아다니던 막동이가 달려왔지요. 누나, 왜 그래? 이 사람 누구야? 모르겠어. 쓰러져 있었어. 좀 도와줘. 둘이서 사내를 부축해 간신히 순이네 마당까지 끌고 왔습니다. 복내가 마루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이 심합니다. 데려와라. 복내는 한마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이와 막동이가 사내를 방 안으로 들여놓았지요. 이불을 덮어주고 보니 야위었지만 골격이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코가 높았지요. 비록 때가 끼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흘렀습니다. 누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손 좀 봐. 막동이가 사내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농사꾼이나 장사꾼의 손이 아니었지요. 굳은 살 하나 없는 가늘고 하얀 손이었습니다. 양반인가?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양반이 왜 이런 꼴로 길에 쓰러져 있단 말입니까? 복내가 사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대단하구나.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 어머니, 그런데 순이가 말을 꺼내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내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지요. 쌀 걱정이냐? 예. 쌀독이 바닥입니다. 죽을 끓이려면 남은 것을 다 써야 하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가. 알고 있다. 복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들여다보았지요. 바닥에 붙은 쌀 한 줌. 복내는 그것을 남김없이 긁어 모았습니다. 어머니, 순이야, 이것 좀 들어봐라. 복내가 쌀을 두 손에 담아 들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겨우 고이는 양이었지요. 이만한 쌀로 우리 둘이 하루를 더 버틴다 한들, 그 다음은 어차피 굶는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이 죽을 먹지 않으면 죽어. 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굶으면 굶는 거지.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밥을 숨기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복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그 눈빛을 보았지요. 굽은 허리, 마른 몸. 하지만 눈빛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쌀 한 줌을 물에 풀었지요. 죽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지요. 순이의 빈속이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순이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순이는 사내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숟가락으로 죽을 조심스럽게 떠 넣었지요. 드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사내의 입술이 떨리며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사내에 감겨있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사내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이는 복내가 건네준 삼배 수건으로 사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 주었지요. 그때 밖에서 막동이가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누나, 큰일이야. 관아에서 포졸들이 마을로 내려오고 있어. 수상한 사내를 찾고 있대. 어젯밤에 고을 경계를 넘어 도망친 자가 있다고.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이 사내를 찾는 것일까요? 순이는 방 안에 누워있는 사내를 돌아보았지요. 복례가 방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소문나면 안 된다. 과부 집에 사내를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입방아에 오를 텐데 관아에서 찾는 사내까지 숨기고 있으면 어머니, 이 사람을 내보내야 합니까? 내보내면 죽는다. 하지만 숨기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순이와 복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바깥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어젯밤 수상한 자를 본 사람은 당장 나와서 고하라. 숨기는 자도 같은 죄로 다스린다. 배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이대로 문을 열고 사내를 넘기면 순이네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는 죽을 것이었지요.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 노인의 말이 문득 떠올랐지요. 베풀문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마음 있는 자의 것이니라. 그 말이 이런 뜻이었던 것일까요? 막동아.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지요. 뒷산 움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느냐? 응, 뒷담 넘어서 솔밭 사이로 가면 돼. 이분을 그리로 옮겨야 한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가 순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순이야,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복례는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럼 해라. 대신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순이와 막동이는 의식 없는 사내를 등에 지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남았지요. 막동이가 솔가지로 발자국을 지우며 뒤따랐습니다.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움막까지 올라가는데 반 시즌이 걸렸지요. 움막은 예전에 숯 굽던 곳이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요. 순이는 사내를 눕히고 마른 풀을 덮어 주었습니다. 막동아,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어, 누나. 나 입 무거운 거 알잖아. 막동이가 씩 웃었습니다. 순이는 움막에 사내를 남겨두고 집으로 내려왔지요. 마당에 돌아오니 포졸들이 이미 이웃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배서방이 순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과부 순이네 집입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삽니다. 사내는 없고 보시다시피 여자 둘뿐입니다. 배서방이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고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복례가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표정이었지요. 수상한 점은 없습니다. 배서방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죽 냄새가 나는데. 시어머니, 아침상입니다. 알았소. 배서방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었지요.
이제부터 순이는 관아에서 찾는 사내를 숨기는 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쌀이 없었지요. 사내에게 죽을 끓여 먹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이와 복례가 먹을 것도 사내에게 줄 것도 없었지요. 순이는 산에 올라 소립과 칡뿌리를 캤습니다. 칡뿌리를 삶아 시어머니께 드리고 자신은 소립을 씹었지요. 배가 고파 눈앞이 아찔했지만 운막의 사내에게도 칡뿌리 삶은 물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사내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냇가에서 차가운 물을 떠다가 수건에 적셔 사내의 이마에 올려놓았지요. 밤이면 운막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이불 한 채를 가져와 사내를 덮어주었지요. 그러면 순이와 복례는 이불 한 채로 함께 자야 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해도 돼. 사흘째 되던 날, 막동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관아에서 찾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도적이거나 역적이면 나도 모르겠다. 순이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막동아, 도적이든 뭐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건 그렇지만 누나가 위험해지잖아. 막동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막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걱정해줘서 고맙다. 이 사람이 깨어나면 사정을 물어보마.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운막에 칡뿌리 삶은 물을 가져갔을 때 사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지요. 여기가.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는 청송고을 뒷산 운막입니다. 사내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이를 보았지요. 야위었지만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나흘째입니다. 길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나흘이나. 사내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쓰러졌지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대가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시어머니와 함께요. 이 은혜를 어떻게... 사내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지요.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도적이나 역적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윤이라고. 윤서방이라 불러주십시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의 눈이 한순간 흔들린 것을 순이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윤서방. 그것이 거짓 이름이라는 것을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방님,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관아에서 사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내가 당신입니까? 윤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고을에 볼일이 있어 왔는데 차 판관의 부하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도적이 아닙니다. 차 판관이요? 예. 제가 이 고을에 온 것을 차 판관이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순이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차 판관이 싫어할 만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지요. 아픈 사람을 다그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십시오. 사정은 나중에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순이는 운막을 나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지요. 이 사내는 대체 누구일까? 차 판관이 습격까지 할 만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이에게는 사내의 정체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지요. 내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윤서방의 몸은 닷새째부터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기침도 잦아들었지요. 순이가 산에서 캐 온 칡뿌리와 도라지를 삶아 먹인 덕이었습니다. 이 풀뿌리가 약이 된단 말입니까? 산골에서는 이게 약입니다. 도라지는 기침에 좋고 칡뿌리는 열을 내리지요. 그대는 참 많은 것을 아는군요.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방은 순이의 거친 손을 보았지요. 갈라지고 트고 온갖 상처가 나 있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죽을 끓이고 약초를 캐고 수건을 짜 이마를 닦아 주었지요. 윤서방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막동이는 윤서방에게 부쩍 다가갔습니다. 움막에 밥을 가져다 줄 때마다 이것저것 물었지요. 서방님, 한양에서 오셨어. 그렇다. 한양은 어떤 데야? 집이 1000채도 넘는다며. 1000채가 아니라 10,000채도 넘는다. 우와, 10,000채. 막동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윤서방은 막동이에게 한양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종로의 종소리, 남대문의 장터, 한강의 너비. 막동이는 입을 쩍 벌리고 들었습니다. 서방님은 글도 읽을 줄 알아? 조금. 나 좀 가르쳐 줘. 누나도 글을 모르는데. 그래서 관아에서 장부를 들이밀어도 뭐라 적혀 있는지 몰라서 당하기만 했거든. 윤서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이가 관아에서 당한 일을 막동이에게 전해 들은 것이었지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응, 차 판관이 세금 장부를 조작해서 사람들 논밭을 빼앗고 있어. 누나네도 당할 뻔했고. 윤서방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막동이에게 말했지요. 좋다. 글을 가르쳐 주마. 순이에게도. 이렇게 움막에서의 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방은 나뭇가지로 눈 위에 글자를 썼지요. 천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순이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며 거절했습니다. 저 같은 것이 글을 배워 뭘 합니까? 글을 알면 장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읽을 수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당한 수모가 떠올랐지요. 장부에 미납이라 적혀 있다는 아전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배우겠습니다. 순이는 매일 저녁 움막에 올라와 글을 배웠습니다. 윤서방이 놀랄 만큼 빨리 익혔지요. 순이는 재주가 대단합니다. 한 번 가르친 것을 잊지 않는군요. 칭찬까지 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그저 속지 않으려고 배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윤서방은 순이의 총명함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글자를 배운 지 열흘 만에 순이는 간단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지요. 보름이 지나자 관아 독촉장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독촉장을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작년 세금 15가만이라 적혀 있는데 원래 성맞이기 논에는 세금이 5가만이가 상한입니다. 15가만이면 10맞이기도 넘는 논의 세금이에요. 복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을 읽으니 그런 것이 보이는구나.
예, 어머니. 자, 판관이 3배로 부풀려 적은 것입니다. 순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서렸습니다. 그를 안다는 것이 이런 힘이 되는 것이었지요. 윤서방은 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르쳤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마을 일을 돕기 시작한 것이지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을수로 문제였습니다. 흉년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논에 물을 대기가 어려웠지요. 마을 사람들이 냇가에서 물을 퍼 나르고 있었는데 윤서방이 이것을 보고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냇가에서 논까지 수로를 파면 물을 퍼 나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로요? 그런 건 관아에서 해줘야 하는데 차 판관이 해줄 리가 없지요. 관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됩니다. 윤서방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수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냇가에서 논까지의 지형을 살피고 높낮이를 계산한 것이었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랑을 파고 이 지점에 둑을 쌓으면 물이 저절로 논 쪽으로 흐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이 양반 어디서 이런 걸 배웠대. 저게 되기나 할까. 해보자고. 안 되면 말고. 순이가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윤서방의 설계대로 보름 동안 수로를 팠지요. 그리고 물을 대보니 정말로 냇물이 논까지 흘러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되네. 물이 온다, 물이 와.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순이도 웃었지요. 윤서방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미소가 번졌지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이들 서당이었습니다. 청송고을에는 서당이 있었지만 차 판관이 훈장을 내쫓고 서당 건물마저 자기 창고로 만들어 버렸지요. 마을 아이들은 글을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윤서방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모르면 이 마을은 영원히 속아 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그야 좋지요. 하지만 장소가 감나무 아래면 됩니다. 순이네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즉석 서당이 열렸습니다. 마을 아이들 12이 모여들었지요. 막동이가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따라 읽어보아라. 하늘천, 하늘천. 따지, 따지.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지요. 이 집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린 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뜻밖의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윤서방의 옷을 빨러 냇가에 갔을 때였지요. 찢어진 두루마기를 빨래방망이로 두드리는데 안감 사이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과 손가락 마디만 한 장은 옥 도장이었지요. 순이는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글자 몇 개는 읽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종이에 적힌 글은 순이가 배운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려운 한문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게 뭐지? 옥 도장은 더 이상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푸른빛이 도는 옥으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바닥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순이가 아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윤서방에게 물어볼까? 하지만 사람의 품에서 나온 물건을 함부로 뒤졌다는 것이 미안했지요. 일단 보관해 둬야겠다. 순이는 종이와 옥 도장을 천 조각에 싸서 부엌 뒤 항아리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윤서방에게 돌려주려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순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약초 사건이었습니다. 마을에 홍역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이 셋이 열이 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이 고을의 의원이라곤 관아 소속 의원뿐이잖아. 자, 판관이 보내줄 리가 없지. 마을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윤서방이 나섰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쌍화탕 재료가 있습니까? 숙지황, 당귀, 백작약이 필요합니다. 약재 이름을 아시오? 조금 압니다. 윤서방은 순이와 함께 뒷산을 올랐습니다. 산에서 자라는 약초들을 하나하나 가려내었지요. 이것은 당귀입니다. 줄기를 보십시오. 자줏빛이 돌지요. 이건요. 이것은 독초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인맥이 다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산에서 나고 자란 자신도 구분하지 못하는 약초를 이 산에는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윤서방님, 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우셨습니까? 어릴 때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윤서방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더 묻지 않았지요. 캐온 약초로 탕약을 달여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사흘 뒤 아이들의 열이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의 윤서방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양반 참 대단하네. 글도 알고 약초도 알고 수로 판 것도 그분 덕인데 순이네 집에 귀인이 든 거 아냐?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번에는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그런데 한 가지 순이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마을 일을 도우면서도 틈틈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지요. 움막에서 나무 조각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뭘 적고 계십니까? 아, 이것은 그냥 일지 같은 것입니다. 윤서방이 황급히 나무 조각을 감추었습니다. 순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지요. 남의 비밀을 캐는 것은 순이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윤서방이 적고 있던 것은 이 고을의 실태를 기록한 시찰 보고서였습니다. 자, 판관의 세금 착취, 백성들의 곤궁, 관아의 부정, 그 모든 것을 적어 한양으로 보내야 했지요. 하지만 밀서를 잃어버린 지금 새로 기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이가 움막에 저녁거리를 가져갔을 때 윤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순이. 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윤서방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것을 차 판관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차 판관이 저를 찾는 이유는 제가 이 고을의 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를 숨겨준 것이 알려지면. 알고 있습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내보내면 차 판관의 횡포를 막을 사람이 이 마을에 아무도 없습니다. 윤서방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 하지만 그 눈빛은 어떤 양반보다도 당당했지요. 윤서방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순이는 그렇게 말하고 움막을 나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순이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가벼웠지요.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가장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차 판관이 보름 기한이 다가오자
다시 아전을 보내 세금을 독촉했지요. 아전 둘이 순인의 마당에 버티고 서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이 사흘 남았다. 쌀 15가마니를 내놓지 않으면 논밭을 몰수한다. 순이는 이번에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랐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순이가 방에서 독촉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지요. 여기 보십시오. 성마지기 논의 추수세 상한은 5가마니입니다. 대전회통에 따르면 수확량의 10분의 1을 넘길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독촉장에는 15가마니라 적혀 있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아전 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내가 글을 읽는단 말이냐? 배웠습니다. 그건 밀린 세금까지 합쳐서. 작년 세금은 쌀 3가마니를 냈습니다.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작년 9월 열나흔날 관아 앞마당에서 아전 이서방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서방을 불러 확인해 보시지요. 아전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순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순이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대전회통 부세조에는 흉년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수확이 반 이하인 해에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올해 경상도 일대 흉년은 관찰사도 인정한 사실이지요. 차 판관 나리께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셨습니까? 아전들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법전을 들먹이다니. 이 고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요. 우리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요. 그렇다면 위에 전해 주십시오. 저는 법에 따라 마땅한 세금만 내겠다고요. 아전들이 허겁지겁 돌아갔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복례가 빙그레 웃었지요.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관아 아전을 말로 이겼어. 이웃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 순이가 글을 배웠다더니 진짜였어. 아전들 꼴 좀 봐.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듯 갔잖아. 통쾌하다. 통쾌해. 순이는 속으로 윤서방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를 가르쳐준 덕에 처음으로 부당한 것에 맞설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순이는 움막으로 올라가 윤서방에게 이 일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전들이 또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법으로 따졌습니다. 법으로요? 대전회통 부세조를 인용했습니다. 세금 상한과 흉년 감면 규정을요. 윤서방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지요. 대단합니다, 순이. 제가 한 달 전에 가르친 것을 바로 실전에 쓰다니. 서방님이 가르쳐 주신 덕입니다. 아닙니다. 배운 것을 제 것으로 만든 것은 순이의 힘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움막 안에 잠깐 이상한 침묵이 흘렀지요. 순이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아전들이 돌아간 뒤에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네 세금도 봐달라고. 좋은 일이군요.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자, 판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서방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순이 말이 맞습니다. 자, 판관 같은 자는 법으로 치면 법 바깥의 수단을 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일단은 제 존재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당부는 이미 늦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 소식이 차 판관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뭐라고?
과부가 대전회통을 들먹였다고? 차 판관이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가는 눈이 더 가늘어졌지요. 예, 나리. 세금 상한과 흉년 감면 규정까지 정확히 인용했사옵니다. 글도 모르던 것이 갑자기 법전을 읽어 뒤에 누가 있는 게 분명하다. 차 판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 자락이 바닥을 쓸었지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수로를 판 것,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 홍역을 고친 것. 다 그 과부가 혼자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차 판관이 배서방을 불렀습니다. 배서방 순인의 집 주변을 살펴라. 그 과부에게 글을 가르친 자가 누군지 찾아내. 알겠습니다. 나리. 배서방이 관할을 나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차 판관은 순이 뒤에 있는 자가 단순한 떠돌이 선비 정도일 거라 생각했지요. 한편 차 판관의 아전들이 물러간 뒤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일이 소문나면서 다른 백성들도 용기를 얻은 것이었지요. 우리도 세금을 다시 따져봐야 하지 않겠소. 대전회통에 흉년 감면 규정이 있다면서 순이에게 좀 물어보자고. 마을 사람 5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윤서방에게 배운 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지요. 각 집의 논 크기에 따라 세금 상한이 얼마인지, 올해 흉년 감면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세상에 우리가 2배나 더 내고 있었어. 자, 판관이 처음부터 속인 거잖아.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가서 따져도 소용없잖아. 곤장만 맞고 오지. 순이는 어떻게 이겼어? 그를 알면 다릅니다. 법을 들먹이면 아전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순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마을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그 주 장터에서는 순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지요. 청송고을에 대단한 과부가 있다더라. 아전을 법으로 이겼다며? 과부가 세상에. 순이의 이름이 장터를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김 노인이 순이를 찾아와 말했지요. 순이야, 내가 이 마을의 빛을 밝혀주는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든 내가 서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게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김 노인의 칭찬에 순이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승리였습니다. 차 판관의 아전들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그를 알면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차 판관은 물러선 것이 아니었지요. 더 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안 되니 법 바깥의 수단을 쓸 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배서방이 차 판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날이 알아냈습니다. 뭘? 순이네 집에 사내가 하나 드나들고 있사옵니다. 뒷산 움막에 숨어 사는 듯합니다. 뒷산 움막. 예. 그런데 그 사내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수로도 설계하고 약초까지 아는 자입니다. 보통 사내가 아닌 듯합니다. 차 판관에 가는 눈이 번뜩였습니다. 보통 사내가 아니라. 그래, 그렇겠지. 과부에게 대전회통을 가르칠 정도면 관리 출신이거나 상당한 학식이 있는 자이게야. 어쩌시겠습니까? 더 파라. 그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차 판관이 부채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순인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건드려 봐라. 사람이란 것은 제 몸에 닿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이 다칠 때 더 흔들리는 법이니까. 배서방이 음흉하게 웃으며 물러갔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지요. 순이는 아직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막동이는 또 한 번 관아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담장 타기의 귀재였지요. 쥐처럼 조용히 관아 담을 타고 올라가 뒤편 창고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 판관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그림자 둘이 보였지요. 차 판관과 배서방이었습니다. 이번 달 뇌물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나리. 배서방이 두꺼운 장부책을 펼쳤습니다. 관찰사에게 올린 뇌물 300냥, 가명 아전에게 50냥, 이방에게 20냥. 막동이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뇌물 장부라니. 차 판관이 백성의 세금으로 상관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올해 걷어들인 쌀이 800가마니인데 관에 보고한 건 200가마니뿐입니다. 나머지 600가마니는 됐다. 그건 소리내서 말할 것이 아니다. 차 판관이 배서방의 입을 막았습니다. 막동이는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들었지요. 800가마니를 거두고 200가마니만 보고하다니. 나머지 600가마니를 사사로이 착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것만 증거로 잡으면. 막동이가 흥분해서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기왓장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지? 주인 듯합니다. 나리. 가서 확인해봐. 막동이는 번개처럼 담을 타고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배서방이 나왔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지요. 막동이는 숨이 턱까지 차서 순인의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누나, 큰일이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차 판관이 뇌물 장부를 갖고 있어. 세금 800가마니를 거두고 200가마니만 보고했대.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히 들었어. 응, 뇌물 장부라고 똑똑히 말했어. 관찰사에게 300냥, 가명 아전에게 50냥까지 다 들었다고. 막동아, 그건 정말로 위험한 이야기다. 만에 하나 들켰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어. 안 들켰어. 걱정 마. 순이는 막동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절대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알았어, 누나.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동이의 눈빛은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지요. 이 영리한 소녀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장부만 손에 넣으면 차 판관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순이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전을 법으로 이긴 것,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것, 그 모든 것이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요. 차 판관이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순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순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사히 넘어가야 할 텐데. 하지만 무사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 판관의 역습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차 판관의 역습은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수는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이었지요. 배서방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과부 순인의 집에 사내가 드나든다더라. 남편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내를 들였다지.
그 사내가 관아에서 찾는 수배자래. 순이가 역적을 숨기고 있다는 거야.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순이를 향한 마을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지요. 과부가 사내를 숨기고 있다니, 쯧쯧. 그러게 젊은 과부가 밤마다 산에 오르더라니, 그런 뜻이었어. 역적을 숨기면 같은 죄라던데, 우리 마을까지 불똥이 튀는 거 아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장터의 쌀장수였습니다. 전에 순이에게 깎아주지 않던 그 쌀장수가 이번에는 아예 쌀을 팔지 않았지요. 너한테는 못 판다. 관아에서 눈밖에 난 사람한테 쌀을 팔면 나까지 찍히잖아. 삭바느질도 끊겼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하인을 보내 옷가지를 도로 가져갔지요. 마님께서 과부집 손이 닿은 옷은 입기 싫다 하셨소. 순이에게 세금 문제를 물으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순이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지요. 전에 아이에게 글을 배우게 해달라고 사정하던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만 보내겠소. 관아에서 눈밖에 나면 곤란하니까.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순이를 칭찬하던 사람들이었지요. 법으로 이겼다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수는 더 잔인했습니다. 배서방이 포졸셋을 데리고 김 노인의 집을 찾아갔지요. 김 노인, 내가 순이라는 과부와 가깝다지. 그게 어쨌다는 게냐. 순이가 역적을 숨기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내가 공범인지 알아봐야겠다. 무슨 소리야. 노인네한테 뭔 억지를. 김 노인의 항의는 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에게 곤장 10대를 때렸지요. 김 노인은 기절해서 집으로 실려왔습니다. 순이가 김 노인의 집에 달려갔을 때 노인은 등에 피가 맺힌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순이야, 걱정 마라. 이 정도는 괜찮다. 김 노인이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이 더 아팠지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괜히 나서서.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차 판관이 나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김 노인의 말에도 순이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선 탓에 아무 잘못 없는 노인이 매를 맞은 것이었지요. 세 번째 수가 결정타였습니다. 차 판관이 직접 나선 것이었지요. 날이 뒷산 움막에 사내가 숨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좋다. 포조를 보내 잡아들여라. 그리고 순이와 그 시어머니도 잡아와라. 역적 은닉 혐의다. 밤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 10명이 마을로 들이닥쳤지요. 저 집에 사내가 숨어 있다. 밤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그 과부의 집을 불태워라. 배서방의 고함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어머니 어떡합니까? 일단 진정해라. 복례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먼저 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서방은 그곳에 있었지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포졸 넷이 윤서방을 포승줄로 묶어 끌고 내려왔지요. 날이 잡았습니다. 배서방이 윤서방의 품을 뒤졌습니다. 나무 조각에 적은 시찰 기록이 나왔지요. 이게 뭐요? 내 것이요. 흥, 나리 앞에서 자백하시오. 윤서방이 끌려가는 것을 본 순이가 달려나왔습니다. 놓으십시오.
이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배서방이 순이를 밀쳤습니다. 순이가 마당에 나뒹굴었지요. 너도 잡아. 역적 은닉죄다. 포졸 둘이 순이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어머니! 복례가 마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굽은 허리로 비틀거리며 순이에게 달려왔지요. 이 아이를 놓아라. 나를 잡아가. 이 아이는 모르는 일이야. 시끄러. 공범인이 같이 잡아. 포졸이 복례를 밀었습니다. 복례가 마당 바닥에 쓰러졌지요. 그때 배서방이 횃불을 들고 초가 지붕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리의 명이다. 역적을 숨긴 집은 불태운다.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마른 이영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집이. 순이는 포졸의 손을 뿌리치고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엌 뒤 항아리 속에 넣어둔 밀서와 옥 도장이 떠올랐지요. 아닙니다. 순이가 뛰어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복례의 삼배 수건이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평생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그 수건.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순이는 삼배 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된 줄도 몰랐지요. 그리고 부엌으로 뛰어가 항아리를 뒤졌습니다. 천 조각에 싸둔 밀서와 옥 도장. 그것도 품에 넣었지요. 밖으로 나왔을 때 순이의 저고리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막동이가 눈을 퍼다 꺼 주었지요. 순이네 초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감나무도 불에 그슬렸지요. 순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자기 집이 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복례가 마당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막동이가 달려가 복례를 흔들었지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요. 복례가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모양이었지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도 잃고 시어머니도 쓰러지고 윤서방도 잡혀가고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지요. 포졸들이 순이와 윤서방을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차 판관이 관아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자가 내가 숨기던 사내냐? 이분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죄는 내가 정한다. 차 판관이 윤서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서방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요. 내 놈, 어디서 온 자냐? 지나가던 선비입니다. 지나가던 선비가 왜 수배를 당하고 있지? 그리고 이것은 뭐냐? 차 판관이 윤서방의 품에서 나온 나무조각 기록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고을의 세금 내역, 백성들의 실태, 관아의 운영. 이것을 적어 어디에 보내려 했느냐? 누구의 명을 받고 온 것이냐? 윤서방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 판관에 가는 눈이 더 가늘어졌지요. 좋다. 입을 안 열면 그 과부부터 다스리겠다. 차 판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포졸이 순이 앞에 곤장을 놓았습니다. 놓으시오.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소. 윤서방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순이와 윤서방은 그 밤 관아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옥방이었지요. 벽에서는 물이 스며 나오고 바닥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순이는 한쪽 옥방에, 윤서방은 맞은편 옥방에 갇혔지요. 순이. 어둠 속에서 윤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탓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오지 않았더라면 순이에게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순이,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순이는 품속에 숨긴 삼배 수건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함께 품에 넣었던 옥도장도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윤서방에게 중요한 물건일 것이라는 짐작은 할 수 있었지요. 순이는 옥도장을 삼배 수건으로 싸서 치마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포졸들이 몸을 수색했지만 치마 속까지는 뒤지지 않았거든요. 한편 그 시각 막동이는 불타버린 순이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례를 김 노인의 집으로 옮겨놓고 돌아온 것이었지요. 검게 그을린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는 반쯤 타 있었지만 뿌리는 살아 있었지요. 누나를 꺼내야 해. 어떻게든. 막동이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이 14살 소년에게 갑자기 어른의 무게가 내려앉은 것이었지요. 막동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순이가 불타는 집에서 나올 때 혼란 속에서 막동이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준 것이 있었지요. 밀서였습니다. 옥도장은 순이가 가지고 있었지만 밀서는 막동이에게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동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큰 체구의 사내가 쪽갈모를 눌러쓴 채 서 있었습니다. 전에 관아 뒤 주막에서 순이가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그 사내였지요. 너 순이라는 처자를 아느냐? 막동이가 한 발 물러서며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강이라 하오. 윤서방의 사람이요. 막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서방님을 아세요? 알 뿐 아니라 그분을 지키러 온 사람이요. 하지만 차 판관의 부하에게 습격당해 흩어졌지. 뒤늦게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미 이 지경이 되었구나. 강서방은 불타버린 집과 그을린 감나무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꼬마,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막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밀서를 내밀었습니다. 윤서방님 품에서 나온 겁니다. 누나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잡혀가면서 저한테 줬어요. 강서방이 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강서방이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꼬마, 나는 여기서 순이와 그분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한양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내가 갈 수 있겠느냐? 한양이요.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을 한 필 구해주겠다. 밤낮으로 달리면 사흘이면 닿는다. 막동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양이라니. 이 산골에서 한양까지 얼마나 먼 길인지 상상도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순이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옥에 갇혀 울고 있을 누나. 가겠습니다. 막동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같은 시각 옥중의 순이는 삼배 수건을 가슴에 안은 채 울고 있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옥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이에게는 하루에 물 한 사발만 들어왔지요. 밥은 주지 않았습니다. 차 판관의 명이었습니다. 굶겨서 자백을 받으라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차가운 옥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지요.
배가 고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을까? 막동이는 무사할까? 윤서방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쓰러진 사내를 구한 것이 시작이었지요. 그때 그냥 지나쳤더라면, 관아에 신고했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풀문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마음 있는 자의 것이니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요. 마음이 재산이라니 마음으로 쌀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순이에게는 쌀도 돈도 힘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쓰러진 사내에게 마지막 쌀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것이 베풀미였지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베풀. 그리고 그 베풀미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그를 배웠고 마을에 수로가 생겼고 아이들이 그를 익혔고 아픈 아이들이 낳았지요. 쌀 한 줌에서 시작된 것이 마을 전체를 바꿨습니다. 내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이의 눈이 빛났지요.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순이는 삼배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 감춰진 옥 도장이 손바닥에 단단하게 느껴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무리가 아니었지요. 수십 필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포졸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건 뭐야? 깃발을 봐. 어명이다. 관아,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금빛 깃발을 앞세운 기마대가 들이닥쳤지요. 선두의 선무관이 우레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명이다. 청송판관 차 판관은 즉시 나와 엎드려라. 차 판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어명이라니. 이게 무슨... 차 판관이 비틀거리며 관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기마대 뒤에서 가마 하나가 내려졌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용포를 걸친 중년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소년이 하나 있었지요. 까무잡잡한 얼굴에 새까만 눈. 막동이였습니다. 누나. 막동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서방이 막동이 옆에 서 있었지요. 강서방의 손에는 차 판관의 뇌물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피날레가 시작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순이와 윤서방이 끌려 나왔습니다. 순이는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마당에 펼쳐진 광경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용포의 사내가 윤서방을 보았습니다. 도윤아, 아바마마. 순이의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아바마마라고 했습니까? 윤서방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그 사내 앞에는 임금이 서 있었지요. 윤서방이 세자 저하. 순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서방이 순이를 부축했지요. 내가 순이냐? 임금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땅에 엎드렸지요. 예, 환공하옵니다, 전하. 고개를 들어라.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따뜻했지요. 내 아들을 살려주었다며?
순이는 대답 대신 치마 속에 숨겨두었던 옥 도장을 꺼내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것이옵니다. 빨래를 하다 발견하였사온데 무엇인지 모른 채 보관하고 있었사옵니다. 임금이 옥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왕세자의 어인이었지요. 임금의 눈에 눈물이 비쳤습니다. 이것을 지켜준 것이냐? 예, 전하. 이어서 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차 판관의 뇌물장부이옵니다. 세금 800가마니를 거두고 200가마니만 보고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사로이 착복하거나 뇌물로 사용한 기록이옵니다. 장부가 임금 앞에 펼쳐졌지요. 차 판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짓이옵니다. 위조된 장부이옵니다. 차 판관이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임금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위조라면 왜 내 관인이 찍혀 있느냐? 차 판관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더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하여라. 차 판관은 백성의 세금을 3배로 부풀려 징수하였사옵니다. 대전회통 부세조에 따르면 성마지기 논의 추수세 상한은 5가마니이온데 저희 집에는 15가마니를 부과하였사옵니다. 또한 올해 흉년 감면 규정도 적용하지 않았사옵니다. 임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대전회통을 아느냐? 세자 저하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임금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숙인 채 미소 지었지요. 차 판관의 측근이었던 아전 이서방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도 아뢰겠사옵니다. 차 판관의 명으로 세금 장부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옵니다. 소인의 죄를 고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옵니다. 측근의 배신이었지요. 차 판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이 배은망덕한 자는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내가 아니냐. 임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판관, 내 죄를 낱낱이 알겠느냐. 세금 착복, 장부 위조, 백성 탄압, 왕세자 암살 미수, 무고한 백성 투옥 및 가옥 방화. 한 가지만으로도 목이 달아날 죄인데 이것이 5시로다. 차 판관이 이 말을 땅에 박았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3년간 내가 착취한 백성에게 그 말을 했느냐? 내가 곤장을 때린 노인에게 그 말을 했느냐? 내가 불태운 집의 주인에게 그 말을 했느냐? 임금의 음성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 판관의 벼슬을 즉시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이 고을 백성에게 돌려주어라. 차 판관은 유배 3,000리에 처한다. 관련된 아전은 모두 파직하고 조사하라. 차 판관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전하, 저는 관찰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관찰사도 뇌물을 받았사옵니다. 관찰사는 이미 잡아들였다.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느니라. 차 판관의 눈이 풀렸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끊어진 것이었지요. 포졸들이 차 판관의 관복을 벗겼습니다. 비단 두루마기가 벗겨지고 옥 장신구가 풀렸지요. 3년 동안 백성의 기름으로 입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죄인 복으로 갈아입은 차 판관은 아까까지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지요. 포졸들이 차 판관을 끌고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관아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세상에, 저것 좀 봐.
자, 판관이 죄인 복을 입었어. 그 거들은 피우던 자가 저 꼴이 되다니. 벌받아 마땅하지. 내 논을 빼앗아 갔잖아.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자, 판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배서방도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둘의 뒷모습이 관아 밖으로 사라질 때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이 순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야. 예, 전하. 내 아들을 살려주었고 이 고을의 비리를 밝히는데 힘을 보탰으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 하겠다. 임금이 교지를 내렸습니다. 순이에게 정삼품 정경부인의 품계를 내린다. 아울러 순이의 시어머니 복례에게도 정경부인의 품계를 내린다. 순이네 집을 새로 지어줄 것이며 차 판관에게 빼앗긴 마을의 모든 논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경부인이라니.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지요. 또한 막동이라는 소년에게는 특별히 한양에서 관학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내린다. 막동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한테요. 대단한 용기를 보인 소년이로구나.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막동이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도윤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하, 그간 거짓 이름을 쓰신 것이 서운하기는 합니다. 순이가 웃으며 말했지요. 이도윤도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윤서방으로 보내주신 시간이 제 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 뒤 봄이 왔습니다. 순이는 다시 청송고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가마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정경부인의 예복을 입고 불에 탄 순이네 집터에는 새 기와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임금이 내린 은전이었지요. 그리고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반쯤 타서 죽은 줄 알았던 그 감나무에 새 가지가 돋아 있었지요. 가지 끝에 하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감나무가 살았어요. 복례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지요. 그래, 살았구나. 우리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순이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 판관에게 빼앗긴 땅은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곧 새 관리가 부임할 겁니다. 마을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김 노인이 지팡이에 기대어 순이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내가 뭘 했느냐? 베풀문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마음 있는 자의 것이라고. 순이가 김 노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어르신. 한 줌의 쌀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 고을을 바꾸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바꾼 한 과부의 이야기였지요. 베풀매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가장 큰 재산이지요. 순이가 쌀 한 줌을 아끼지 않았듯이 우리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